자, 그러면 195페이지 보기 한번 봅시다. 저 작품의 제목이 지금 새를 찾아서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 뭐 제목에 동식물 나오면 이 동식물 단순한 동식물이 아니라 인간 또는 이 세계하고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새를 찾아서의 자 주인공은 나 1인칭인데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이 유사한 유년의 경험이란 결국 과거 경험이라고 합시다. 과거 시점. 을 떠올리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그다음에 현재에서 과거로 가니까 무슨 구성입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겠지. 역순행적 구성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입체적 구성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순행적 구성은 뭐라고 그러겠어, 정민아? 네. 역순행이 입체니까 순행은 네. 내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내가 너무 경박하더라고. 정민아, 역순행이 입체면 순행은 평면이지, 그지? 너무 조금 그랬니? 평상시대로 할까? 자, 역순행하면 입체적이고 순행하면 평면적입니다. 이런 워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현재 경험을 통해서 그지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이 요 현재 경험과 과거 경험이 뭐야? 유사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자, 특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설림원 사지라는 절토로 답사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버스를 놓치게 되고 먼저 여행을 떠난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의 누나와 세자비를 했던 경험을 또 잡고 다시 일행을 찾아 헤맨 그제 경험. 그다음에 과거에 누나랑 세자비했던 경험. 바로 이 경험이 호응을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제목에 새를 찾아서. 그치? 지금 과거의 새를 찾아서지만 지금은 일행을 찾아서라는 거거든. 근데 이 찾는 대상이 무언가든 간에 어서 오세요. 무언가든 간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요 찾는 행위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유년과 현재의 경험이 교차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애타게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치? 결국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행이나 새가 아니었고 뭐를 찾는 거였다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그치? 뭐 도착점 이런 것들을 또는 지향하는 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그걸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또 무언가를 또 찾아 나서기 마련이거든. 반복된다 이거야. 또 결국에 이 작품은 새를 찾아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내 궁극적 삶에 대해서 그치? 결국 뭐야? 그래 성찰하고 그치? 또는 제 탐구하는 탐색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뭔가를 찾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여기서 부정적인 어감의 말들만 썼지만 우리는 뭐야? 때로는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치?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삶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리면 어쨌든 간에 나는 인물 유년 즉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성장 이후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년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삶에 대한 인식이 그지? 뭔가 좀 고치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성장 소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란 물리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내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또는 기쁨, 행복이 따르기도 하고, 성취감이 따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과정이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성장 소설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나의 지금 이제 관점에서 유년의 과거에 그 찾고자 하는 대상은 새였고 지금은 함께 답사가고자 하는 일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끼는 그 도구가 함께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덴치라고 불리는 손전등이 등장하거든. 근데 어릴 때는 누나랑 이제 이 새를 잡으려고 막 할 때는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손전등이 없어요. 그래서 손전등이 있었다면은 어둡고 그지 음습하게 막 숨어 둥지를 튼 그 새들 찾기가 쉬웠을 건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그지 어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 찾기를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지? 응.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어린 시절은 덴지가 없었지만, 손전등이 없었지만, 지금은 손전등이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손전등에 그 기능이 아주 좋은 놈이에요. 그지? 하지만 이 작품, 자, 일행 찾는 것에 뭐 한다고? 실패를 하게 돼. 그럼 여기 내가 덴지 손전등의 의미를 왜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적었느냐? 이것은 내가 뭔가를 찾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속으로, 그지? 나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그죠?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가적인 것을, 그치? 도움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어도 못했고, 있어도 못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담인데, 선생님 이거 찾다 보니까 이 작품이 작가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창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작가가 이제 이 다른 어떤 이제 실제 사람들하고 일행들하고 어디 답사를 갔는데 실제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일행과 헤어졌던 적이 있대. 거기서 일행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느 풀숲에 그냥 쓱 누웠는데 풀숲에 누우면은 이제 곧게 그치? 자, 서 있는 나무들이 보일 거고. 그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삶이란 무언가에 대한 성찰과 고찰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런 소설들을 우리는 자전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자전소설이고, 성장소설이고, 여기 주목하시면 되고. 쌤이 요거 작품 원래 이제 분석할 때, 작가 소개를 이제 웬만하면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작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김주영 작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까지는 아니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렇게 많이 출제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 경향을 스킵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본문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2페이지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인물간 관계를 캐치해가면서 정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 잡았다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버스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이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서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습니다. 그래서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누울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이 도움을 주는 인물들인데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 주겠다면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현재의 경험이 이제 뭐로? 과거로 가게 되는. 그치?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먼저 갔다가 그리고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빠져나오니까 현재, 과거, 현재 뭡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지. 자, 본문 볼게요.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지. 그러니까 두루마리 흙이 2개를 잇대었다는 건 되게 큰 거야. 손전등 큰 거 있지, 그치?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손전등이란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을 찾음에 있어서 그렇지 부차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지 이걸 통해서 찾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습니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어.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청년이 이 손전등 들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설악산 주차장인 것 같거든, 그치? 그래서 이곳에서 이 덴지의 존재를 좀 이제 강하게 인의식한 것 같습니다.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 지금 손전등을 먼저 보면서 이제 뭐 하게 된다고? 그래, 새에 대한 이야기. 약간 요거는 과거 경험이거든. 그지? 어릴 때 맞아. 저 손전등이 나한테 있었더라면 새를 잘 찾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상념으로 좀 빠져든 것이고 그러나 그 시절의 덴지보다 몇십 배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 지금 이거는 현재 손전등이야, 그지? 현재의 손전등을 가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를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덴지라는 것은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없어서 어쨌든 못 찾았잖아. 그치? 근데 있어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버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필체의 그냥 상상인 거야. 만약에 있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어도 지금 못 찾는 현실.
그치? 요거하고 연결했을 때, 이 den지라는 것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어떤 새를 찾는 내지는 나의 어떤 삶을 그치? 찾아가는 과정이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더군다나 버스는 새보다 훨씬 크거든. 그런데도 못 찾고 있으니까. 그치? den지라는 것은 위력은 대단합니다만 내가 찾고자 하는 삶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부터 야 옆에 버스 한번 열어볼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누나가 등장한다는 말이어서 여기서 이제 과거 해상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해상으로 가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역순행이다. 자 어쨌든 누나와 한 이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라 자 우리 누나랑 이 나가 계속 이제 들이고 산이고 막 다니면서 새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걸 그제야 이제 알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이 초가집이거든. 못 사니까. 초가집에는 어디? 그래 뭐 처마 귀퉁이나 이런 데 뭐야? 새들이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지? 그걸 알게 되거든. 봐라.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매일 허탕. 자, 그날도 역시 댕집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굳이 댕집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왜? 간단했다. 뭐라고?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틀 수 있는 초가집이요. 그지? 필경 반드시 여느 집들처럼 6군데 새 집은 있을 거라는 그지 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허탕치고 돌아와서 번쩍했던 그 생각이 우리 집에도 새들이 깃을 쳤을 것이다. 이제 둥지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막 이제 커지는 그런 지금 이제 어떤 뭐 가정이라든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집도 댄치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거나 누나가 의학거 네 말이 딱 맞대. 의학거 내가 이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방언 나오는 순간 사실감, 생동감, 현장감 요 정도는 여러분 바로바로 인풋 아웃풋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집인 자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댄치꾼들의 범접이란 접근을, 그치?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끼리만 딱 뭐야, 새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흐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 우리 집에 새 집이 있다면은 우리 둘만 딱, 그치? 새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들을 부리는 일에 이제 착수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어. 자,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 서였는데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아마도 이제 얘네가 뭐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니까 누나가 있고 누나 위에 이제 뚝배기로 이렇게 무등을 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기대감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도 둥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이영의 궤도 결국 뭐야? 그래. 새 집이 있었다 이거죠.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여기서 새를 잡았다. 근데 이거 밑으로 보고 봐라. 이때 새를 잡았다를 너희가 포획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때 새를 잡았다는 뒤에 이제 후술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마 깊숙한 곳에 둥지를 튼 새에 손을 뻗쳐가지고 여기서 새의 촉감 같은 걸 이제 텍스처를 느끼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자체를 포획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새 잡는 거 실패했다고 미리 적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요거 보고 성공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도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 구멍에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요거는 손의 촉감으로서 받아들인 거야. 알겠지? 자, 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그치? 몽클한 이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잡았다는 표현은 텍스트야. 그래서 신선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자, 이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일단 꽉 끊겨졌다는 거야. 새랑이 뭐 재발라가지고 그치? 뭐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거의 찰나의 순간이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준 대로 확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기 마련이고 실패 확률이 자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는데 이건 이제 새가 그치 도망갈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깊숙한 뭐 이제 구멍 같은 데 손 집어넣을 때 눈은 못 보잖아, 그치? 손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새 깃털을 콱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 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같았다라는 요 표현. 왜냐하면 이게 1인칭 시점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해서 손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공격이 어디서 날아드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는지 또는 새가 정말 부리로 쪼았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진술이 등장한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시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판단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착각이 있는지 모를, 자, 그 아픔에 나는 소리를 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버린 거야, 그 순간. 그러면 이제 손을 확 빼버리니까 밑에서 무게를 잡고 있던, 중심 잡고 있던 누나도 휘청거리겠지. 그치?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 그 와중에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라는 게 바로, 새의 도망이거든. 그치? 어쨌든,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이 말은 나가 이렇게 무등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자,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서 뿔을 때와 놀란 새가 구멍에, 자, 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캐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탐에 일어났던 이야기. 손을 빼낸 것과 새가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그치? 방문 앞으로 다가 문 닫은 것. 요 네 가지의 이 행위가 거의 뭐 동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는 요 두 번째. 새가 이미 구멍집에서 빠져나갔다 이겁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구멍집에서 빠져나갔다. 이 와중에 지금 문을 닫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안에 지금 둥지를 틀어놓은 거니까, 그렇지? 집 문을 닫으면 빠져나온 새가 뭐야? 집 방 안에 갇힌다. 뭐 요런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누나는. 그리고 자,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호응을 헛되리면서 말하고는 뒹굴었는데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서 불축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이거야. 왜냐면은 누나에게는 동생보다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새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후닥닥닥 동생 짜빠진 거 신경 안 쓰고 후닥닥닥 뭐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딱 차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동생 집에서 누나 전혀 나쁜 년 뭐 하고 있겠지.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그러니까 누나가 또 이제 우리 형제가 좀 없는 면모는, 그치? 내가 누나를 알고 난 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누나도 되게 몹시 흥분한 상태예요. 그치? 어쨌든,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치? 분명히 이제 새 그 구멍에서 나온 새가, 그치? 집 방 안을 지금 뭐하고 있을 거라는, 자, 날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또 이제, 그치? 한꺼풀. 그래서 빠져나온 새가 방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치? 왜냐면 그러나 뒤에 새가 누나의 손에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요 진술을 통해서, 그치? 그리고 방문을 꼭 이렇게 사수하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걸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하고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때문이야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는 요거겠지, 그치? 그래서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자,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얘도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중략 이후 장면도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중략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라고 바로 무방합니다. 읽어볼게. 자, 어쨌든 자, 방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누나랑 동생 나가.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자,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새를 잡는 이제 장면을 묘사 그리고 비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이 몸뚱이를 날려던졌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을 들려오곤 했다는, 허탕치고 막 그랬다는 거지. 우리가 가면 싹탁탁 날아가고.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죠.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비교. 그래서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려 또는 쓰려.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이 또 지교. 자,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자, 잠깐 끊어갈게.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과거에 지금 이제 새를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요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 요건 또 뭐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도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거 자체. 알겠지?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간 전체 구조는 역순행적 구조이고 그 과거 해상 장면은 또 순행적으로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되고 있다. 진술되고 있다라는 점 요거 캡처나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새벽이 됐다라는 진술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새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 우당탕탕 그치? 막 거렸어. 그래서 문득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숨을 돌리는 찰나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가 안 들려? 날개짓 소리가 안 들려. 그치? 그래서 누나가 영구야 가만히 있어버려 하고 어둠 속을 더듬거려 내 손을 꼭 잡았어. 누나 손은 뭐 잿불에 묻었다 꺼내 고구마같이 뭐 비유. 자, 뜨거웠고 코에서 한 대가 풍겼다. 막 이렇게 지금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난 상황인데 새는 결국 없었다. 이제 모습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인즉슨 새는 이미 밤을 이미 빠져나갔다 이거지. 얘네들이 혼자 뭐 한 거야? 섀도우 복싱한 거야. 상대도 없는 거야. 안 그래? 자, 언제 그런 불상사 없던 새를 우리가 혼자 막 우리들끼리 그치?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이제 막 빙글고 그지? 뭐 지랄병한테 떨었는지 모르. 열려 젖혀진 방문 밖 그렇죠. 으로 희미한 그 문다리 새어들고 있었다. 어느새 문이 살짝 열렸고, 그치? 그 틈 사이로 아마 새가 방을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것도 확인 못한 채로, 그죠? 막 허둥지둥 됐던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자, 그러면서 벌써 새벽이었다. 요거 밑줄 쳐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처음 잡기 시작했던 그 장면이, 그치? 어느 날 밤에서 시작했었거든. 그치? 아까 그 192페이지에 초반 그 부분에 어느 날 밤이라고 우리가 과거 해상 시작했던 부분 있지, 그치? 밤에서 이제 뭐가 되었다고? 새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과거 해상 장면이 하룻밤에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구나라고 선택지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 자 현재로 회귀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은 답사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고 어쨌든 새벽이라도 공통된 어떤 시간들, 그치? 그 속에서 결국 이 공통된 시간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면은 찾는 것에 뭐한 시간, 실패한 시간이라는 또 공통적인 어떤 시간 분모가 또 이제 형성이 되고, 어쨌든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산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기로 했고 한계령 기고 우리 설악산이었거든, 그치? 새벽은 몹시 추웠다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그래. 이 삶이라는 것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속에서 좌절 실패도 경험해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거에 좀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대함으로써 그치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치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1년에 이런 과정들이 뭐 된다고? 반복된다고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치 뭔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이라는 인식 그 자체가 그렇지 성장 소설의 한 면모이고 삶의 어떤 고양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육체적 성장이 아닌 내면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다루는 소설, 우리는 성장 소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작가 소개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예술 7강 할 건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쌤이 2문단까지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선생님 프린트 드린 친구들은 독서 교재 81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일 겁니다. 자, 81페이지. 그래서 쌤이 어제 우리 수능 대비반 수업할 때 내가 어제 우리 해겔의 변증법 지문을 수업했었는데 오늘 요게 마침 또 이제 인식과 관련해가지고 논증과 관련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문예술 지문, 또는 논증, 철학, 이런 지문들 나오게 되면 내가 제발 층이 잘 맞춰줘야 되고 상대적인 개념 서술로 그치?
요거에 좀 주목을 해서 읽어달라고 지금 요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문론적인 요 층위를 그치 같다 다르다로 구분하는 요걸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뭐 주제통합 질문으로 요 인문예술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시간 좀 많이 사실 길이만 길지 사실상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제가 좀 범주 좀 잘 맞춰서 읽어달라. 요거 정도 선생님 이제 부탁 좀 드릴게요. 1문단 가겠습니다. 인식론이 아까 뭐 인식에 대한 이론인 거거든요. 인식이란 결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일단 명제적인 지식. 우리가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정도를 명제라고 불러요. 어쨌든 명제, 그 문장으로 드러난 지식인데 이것을 말하는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읽어도 된다고. 맞지? 자, 사람이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때 그 명제 P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명제적 지식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안다니까 지식이란 결국 내가 아는 어떤 내용, 아는 무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때 명제 P를 우리가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인식론에서의 지식은 전통적으로 자,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된다. 다시 이 명제 P를 또다시 정해서 명제적 지식 이꼴 명제 P 이꼴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을 안다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층위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정리를 할 때는 명제적 지식을 쉽게 표현하면 명제 P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명제적 지식이라는 것은 또 같은 층위로 결국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 요렇게 또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 정당화한다라는 거 결국 뭐야? 내가 아는 것을 뭐야? 적절한 근거, 그렇지? 내지 뭐 이유를 들어서 그죠? 타당하게 만든다는 뜻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명제적 지식을 안다, 즉 명제 P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며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말을 계속 지금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지금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라고? 네가 아는 거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네가 안다는 거. 그게 명제적 지식을 안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지 이거를 다 다른 층위로 나눠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판단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빨리빨리 라이트하게 만들어줘요. 자,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요.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답니다. 되어야 한다니까 어쨌든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 첫 번째로 반드시 그 P라는 것은 뭐야? 참이어야 한대요. 참이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이거든. 이렇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인식주체, 즉 사람은 이 P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참인 이 P를 사람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그 참인 믿음이 뭐 돼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 셈이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 요 문장에 이 조건 1, 2, 3이 다 들어간다라고 미리 캐치를 했으면 잘 읽어진 거예요. 참 1번 조건이지. 믿음 2번 조건이지. 그치? 근데 참인 믿음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정당화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세 번째 조건 보면은 결국 우리 사람이 P를 믿음에 있어서 그 P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당성. 그치? 또는 정당화된 어떤 합리화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믿는데? 이러니까 믿어. 이런 식으로. 맞지? 자, 특히나 지금 요 세 가지 조건 병렬식으로 그치? 자, 던져주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또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한 자, 필요 조건에 해당하기도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 결정된 내용이 명왕성은 외소행성이다를 우리가 명제 P라고 이제 우리가 명제 지식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명제 P를 믿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왜 그 정당성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동전 던져서 안면이라서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지금 앞에 있는 1, 2번 조건을 만족했지만 이 명제 P는 명지적 지식이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맞지? 그 정당성이 그치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닌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명제가 참이고 그 명제를 믿을 수도 있어. 하지만 왜 믿는가? 믿는 이유가 뭐냐가 확실하다면은 지식. 그렇지 못하다면 단순한 추측.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3번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해되니? 응. 자, 어쨌든 그때 이 S, 즉 인식 주체는 명제피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명제피, 즉 명제력 지식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 지식이라는 것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정당성. 그지? 그래서 요 정당성은 또 마지막 조건으로서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그지? 단순이라고 치게 구별하는, 그지? 중요한 어떤 조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이 갖춰졌을 때야말로 명지적 지식으로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물론 1, 2번도 전제입니다. 그지? 1, 2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무엇보다 어쨌든 우리가 뭐 위기를 좀 나누자면 3번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1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인식론에서 그죠 명지적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명지적 지식이 그지 정당화되는 그 이유 그지 자 세 가지를 막 던져줬단 말이에요. 되게 지금 다 어떤 문장들이야 다 내용들 다 추상적인 그지 그럼 이제 추상적인 문장들이 또는 자 내용의 문단이 나왔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에 그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 문단 한번 보면 인식론 한번 볼까. 자, 인식론에 따르면 계속 얘기를 하네요. 자,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선 그러니까 자, 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 조건 1, 2, 3이 필요한데 이 정당성은 또 조건이 필요한가 봐. 그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니까 또 조건이거든. 조건절. 자,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연적이다 문학에서 쓰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반 논증 지문이나 또는 뭐 철학 지문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개연적이라는 원이 나왔으니까 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어쨌든 진리 개연적이라는 성격을 조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진리 개연적이 뭐냐? 자 다시 말하면 같은 말. 이 명제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뭐야?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란 결국에는 진리 개연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말이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된 내용 결과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론이란 어딘 가 중요하냐면 난 앞에 있는 요 근거. 이제 근거를 들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내 말로 바꿔서 읽었다면은 쉽게 보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안 되면은 근거에 기반을 둔 추론이다. 추론이냐 우리가 또 뇌피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져 버립니다.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추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판단, 생각 요렇게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의 패턴은 분명하거든 결국에는. 그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적절한 합리적인, 그치? 이성적인 뭔가가 있을 때 정당화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빈출기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 읽으려고 보니까 뭐로 시작해? 그런 대로 시작해.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뭐가 없다고? 추론이 필요가 없다. 단순 지각 무슨 뜻입니까? 감각적 인지, 그치? 그다음에 경험, 직접적인 형성. 그렇지. 지금 우리 저기 대공원에서 장미 축제 하잖아. 내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나 공항 올 뻔했잖아. 나 전쟁 난 줄 알았어. 나 옆에 살잖아. 옆에 군부대 있잖아. 10분 넘게 뻥뻥뻥뻥 거리더라고. 씨발 이거 전쟁이다. 아니 뭐 한 1, 2분이면 모르는데 10분 내에 자꾸 터뜨려. 뻥뻥뻥. 네이버에 울산 전쟁, 울산 핵, 울산 원자력 검색하고 지랄병 했다고. 알고 보니까 장미 축제래. 장미 빨갛다, 노랗다, 있겠죠, 그죠? 노란 장미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빨갛다 같은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그냥 내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단 말이야.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요게 Q1이라고 센척을 해요. 왜냐면은 Q2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적절한 근거를 바탕에 둔 추론이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자 장미는 빨갛다라는 문장 이 지금 문장 이거 일종의 명제 P라고 봤을 때 얘는 지금 뭐가
추론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자, 그 층위가 지금 이제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지각, 경험, 그 다음에 직접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치? 요런 믿음들은 추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럼 얘네들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3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즉, 3번 조건의 정당성의 조건인 진리 개연적 이 성격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건데? 또는 이러한 믿음들, 즉 뭐야? 추론이 필요 없는 믿음들 있잖아? 얘네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Q2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이 지금 명제들에 대해서, 그죠? 정당화는 어떻게 확보하는데? 그치?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Q1, 2를 던지면서 이 문단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 안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 떡밥 회수합니다. 그럼 당연히 3문단에서 이어질 내용은 바로 요 Q1, 2에 대한 answer 1, 2가 그치?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런 내용으로 흘러갈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 그것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잠깐만 쉬었다가 3문단 읽으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숨 좀 돌립시다. 자, 3문단 이제 Q1 떡밥 해소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3문단 보니까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갑자기 이제 토대론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대론이라는 걸 이제 근거로 그렇지? 요 Q1, 2에 대한 A1, 2 대답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토대론은 뭔데?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나뉘어야 돼. 층위란 결국 이제 뭐야? 상하관계,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자, 하나는 추론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자 믿음이니까 이거 지금 결국 사실상 뭔 거야? 사실 A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Q1 그치? 추론을 바탕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느냐? 토대론자들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걸 우리는 기초 믿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건 당연히 뭐야? 추론에 그치 기반을 둔 그치? 기초 반대 비기초 반기초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래서 자 당연히 이런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비기초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믿음 층위가 있는데 이때 토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 만 하는 논증이 있다. 자 어떤 믿음 A1이라는 게 있대. 자 그래서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뭔가 정당화됐겠지. 그래서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의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돼. 정당화됐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무언가로부터. 자, 그걸 우리는 지문에서 A2라고 지금 잡아놨단 말이야. 맞지? 그 근거가. 그러면 A2 역시도 지금 이제 뭐야? 뭔가 의해서 정당화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걸 A3로 계속 잡고 그지 나가면은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뒤로 갈 거 아니야, 그치? AN번까지 갈 거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A3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후퇴가 된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정당화 과정이 너무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면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일 끝머리 있는 친구는 또 누군가의 정당화의 어떤 이유를 받은 그 근거들 다 써버리죠. 얘를 써봤자 근거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돼버리면 요때 이런 AN 같은 것들, 그지?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이런 믿음들은 결국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부르겠다고? 위에 뭐라고? 기초 믿음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걸 어쨌든 계속 후퇴하는 걸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하는데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한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더 내가 잡으라고? 기초 믿음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지? 기초 믿음을 설정함으로써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립이 되고, 그지? 무한 후퇴 논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지? 요 지금 기초 믿음이라는 우리 세모인덱스 매겼던 요 친구의 설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덱스 A잖아. 스몰 A, 스몰 B가 있냐 없냐? 없더라는 거야. 빨리 훑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읽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어떤 논증과 비교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스몰 A 단독 문제 아닙니까?
그 이후의 내용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당 단락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풀러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정답은 너무 자연스럽게 뭐야? 5번일 수밖에 없지.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 무한호태 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설정한 바로 무슨 믿음? 기초 믿음. 정답 5번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자, 4문단 계속 읽겠습니다. 자, 토대론자들은 이런 무한호태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계속 이제 생각했던 바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자, 기초 믿음이라고 대답을 좀 했어요. A1. 맞지? 그런데 이제 이 기초 믿음은 어떻게 정당화를 하느냐. 그죠? 요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최초. 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이제 해주겠죠. 가보자.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될 수. 어쨌든 요건 뭐 했던 말 계속 도돌이표네, 그치? 그래서 믿음 없이, 그치?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떻게? 자,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결국 지각에 의한 정당화 또는 콤마니까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2로 내놓은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일단 바로 뭐였다고? 두 가지가 제 첫 번째가 지각. 지각 아까 말했죠? 감각적 인지. 두 번째가 선생님 그냥 내면이라고 적을게. 마음 상태, 뭐 심리 상태 뭐 다 내면이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기초 믿음 이런 것들이 뭐 된다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가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나 구체적인 이제 우리는 뭐야 그 내용이 그치? 상황이 좀 궁금하단 말이죠. 읽어볼게. 자, 예컨대요. 자, 나는 기쁘다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다라는 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건 내 마음 그 자체니까. 맞지? 그래서 그냥 내 심리 상태에 기반을 둔 거지. 내 심리 상태가 정당할 근거를 주고 밖으로 나온 기초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잘못 썼다고. 사실 지각 먼저 얘기하고 심리상태, 정신상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예시도 지각 먼저 던져줘야 돼. 이게 잘못 던져줬어. 자, 어쨌든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 빨갛다 대놓고 뭐 이거 지각이겠지. 그치? 는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 형성된 것이다. 맞죠? 순서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치?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기초 믿음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들이 마련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이 비개념적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여기서 자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또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걸 좀 내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뭐뭐하게 보인다, 보인다가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일종의 피동적인 수동적인 의미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의 어떤 이 색감을 얘가 가지고 있었고, 그치? 그게 내 어떤 오감, 내 감각 기관에 의해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라는 거지, 그치? 그를 바탕으로 인지된, 그치? 이 감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빨간색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저건 빨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내가 이렇게 그래, 내 감각 기관을 거쳐서 그치? 인지된 이게 결국 지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 감각 경험, 하게 보인다, 뭐뭐로 들린다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지각에 따른 어떤 이제 정당화의 어떤 이제 문장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뭐 딥한 내용은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각에 의한 정당화를 문장화시키면은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들린다 이런 문장을 쓰겠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내가 피동적이고 수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고 빨갛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빨갛다가 떠오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내가 저걸 보고 빨갛다가 아니고 저놈이 나로 와서 빨갛다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관계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내 감각 주체 내면, 감각 주체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뚝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서 저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색깔제 이 능력, 판단한 능력 중에서 저건 빨간색이야, 저건 노란색이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로 보인다, 그치? 또는 뭐뭐로 들린다, 이게 다 감각적 경험이야.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즉 기초 믿음을 자 초석으로 선택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 뭐겠어? 그러면 비기초 지식일 것이고. 그럼 기초와 비기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니? 비기초는 요거는 초론이 필요하거든. 그치? 요 때는 초론 들어가는 거 맞겠지. 근데 기초에는 그 앞선 전제에 뭐가 필요 없다? 초론 필요 없다. 얘는 지각이나 그지? 내면에서 나오면 된다. 정당화 근거가. 그지?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각, 내면이라는 것이 자 정당화였던 근거들을 통해서 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의 그치? 그 근거를 가진다. 인데 근데 이게 너무 말장난 같단 말이지. 자, 다음 문단 보면 토대론자들이 이러한 입장은 믿음이 자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두 입장으로 나뉘는데 고전과 최소라는 인덱스 기역 니은으로 매겨져 있으니까 그지 공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토대론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은 기초와 비기초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좀 차이점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고전하고 그 다음에 최소였나? 자 라고 나뉘는데 자 일단 지금 두 가지야.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냐 그치? 그리고 비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요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이 지금 그 주장이 이제 각각에 대한 주장으로 나올 건데 일단 고전적 토대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억부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돼.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초 믿음이란 뭐다? 오류가 불가능. 그치? 그 다음에 오직 같은 것들. 원리. 그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연역 말고 다른 뭐 귀납이나 유추나 이런 것들은 안 돼. 면증법 같은 거. 그치? 요것으로 통해서만 결론이 나오는 믿음을 기초 믿음에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려고 봤더니 그러다로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 첫 번째 문제,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대. 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우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이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너 좀 불 켜진 상태 본 종이는 좀 하얗잖아. 근데 불 끈 상태 본 종이는 어때? 볼 수가 없어요. 그치? 또는 보더라도 내 지금 이제 눈이 그지 까만 데서 이제 이렇게 봐지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처럼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P1. 그치? 그리고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이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 자, 여기서 P2인데 이 P2는 조금 상수를 좀 해줘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치? 이런 지금 철학적인 내면적인 이런 이 주장들 있잖아. 그치? 명제들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는 그치? 자, 기초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데 금방 봤던 이런 물체에 대한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P2는 아까 지금 이 기초 믿음이라는 게 지각과 내면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지각으로 인한 것이 기초 믿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오로지 뭐로서 내면적인 어떤 정당화 근거를 가지는 기초 믿음들만 뭐하기 때문에 기초 믿음을 보기 때문에 뭔가 그 기초 믿음의 어떤 바운더리가 범주가 너무 좀 좁아지면 그치? 줄어드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연역적으로 도출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즉 뭐야? 연역이 아닌 방법으로 도출될 수 있다. 그 연역의 반대기는 우리가 귀납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즉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오히려 연역이 아니라 뭐로도 나타난다고?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요게 또 P3로 등장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그치? 이 두 가지 문제 P1, 2를 지금 하나의 문제를 묶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결국에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초 믿음이라는 거 계속 지금 줄어든단 말이야. 고전적 토대론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기초 믿음이 지금 없는, 그렇지? 이 비기초 믿음들은 탄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과학적 지식 또는 명제적 지식이라는 게 너무 줄어든다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최소 토대론이 바로 이것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은 P1, 2, 3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내놓을 거야. 첫 번째, 자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합니다. 이 말인즉슨 P1, 2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기초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뿐만 아니고 지각을 정당화해서 가지는 믿음이다고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자, 너 아까 오류가 나타나서 안 된다 했는데 아니야. 기초 믿음 오류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줘 버렸다. 그러니까 P12에 대한 지금 답을 해버린 거야. 그치? 물리적 대상, 즉 지각에 의한 기초 믿음 인정하고 그런 지각에 의한 기초 믿음이 오류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렇지. 일단은 넓게 포용해 주는 거야. 그 다음, 자,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이런 것도 비교하겠지. 기억 니은이니까.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도니까 연역에서 귀납으로 바뀐 게 아니고 연역도 유지를 하되 연역의 방법 외에 귀납도 가능하다. 도잖아. 올소 또한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잘 읽어야 된다고. 아, 그럼 연역 아니고 귀납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연역뿐만 아니고 귀납도 포함하겠다. 이런 생각.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개 넓어지는 거지. 기초 믿음이라는 것의 또 바운드. 이해되나? 그래서 고전에서 다뤘던 지금 이제 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고. 기초 믿음이라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때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지각에 의한 것은 인정 안 해. 그치? 자, 그리고 자, 연역으로만 유추가 돼야 돼. 라는 게 지금 일종의 지금 고전에 가졌던 너무 이제 협소한 그치? 인식이었다면 이것을 이제 뭐가 최소 토대론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야, 얘들아. 지각에 의한 우리 그 기초 믿음도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 기초 믿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뭐하자? 인정해주자. 그러면 기초 믿음 넓어지겠지? 그럼 그 기초 믿음을 토대로 한 뭐가? 비기초 믿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연역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얘들아. 연역 말고 많은 과학적 문제 지식들이 귀납적으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납도 포함시키자. 그럼 그것이 또 하나의 뭐가 되어서 기초 믿음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뭐야 비기초 믿음의 그치 근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훨씬 더 그 지식의 범주가 뭐 되는 거야? 넓어지. 이해돼?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 인정,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그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넓은 측면에서 다 허용을 해줬어. 자, 그리고 다음 달라. 하지만으로 시작하니까 자,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 한계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좀 해석하고 넘어갔던 바로 요 문장 또 나왔는데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 그러니까 그냥 내 눈에 지금 뭐야 빨간색 들어왔고 그 빨간색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빨간색에 해당하니까 빨간색이다. 그게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지? 그럼 내 눈에 보였다고 내 귀에 들렸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더글로리 봤잖아. 저기 뭐야 전재준이 저 생명이잖아요. 그 새끼 눈에는 빨간 신호등이 어떻게 보인다고?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파란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그럼 그 사람 만약 인식 주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눈에 지금 만약에 빨간색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지 저거를 빨간색이라고 뱉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뭐야? 잘못된 믿음이 돼버리잖아. 안 그래?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일 건데? 그 지금 전재준이 본 빨간색은 우리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지. 봐봐. 그래서 쌤이 또 이제 예를 들었던 비슷한 예문으로 좀 간다고. 자,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요 믿음이 과연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와 같은 이 문장만으로 합리화, 정당화될 수 있냐 이거야. 완전 말장난이잖아.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챙겨라. 이거는 이제 자 너무 뭐하다. 자 밑에 요 지금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요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 사람 눈에 뭐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험으로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 또는 너희들 제가 아까 내가 생명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뭐 물체들 중에서도 어느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어떤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45도 각도에서 내가 봤던 크리스탈은 빨간색이었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뭐 90도 각도에서 보는 크리스탈은 초록색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결국 빨갛게 내 눈에 보여서 빨갛다고 표현한 사람하고 초록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판단한 사람하고 뭐가 더 맞냐 이거야. 그 참과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 맞지? 그럼 철저하게 무슨 경험이다? 개별적이라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논증에서 어떤 명제의 믿음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해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논증 지문에 보편 타당적인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개별적이고 그렇지? 주관적이더라. 이런 근거가. 그래서 칸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한 것이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럼 이 말인즉슨 결국 뭐다? 내용 없는 사유 생각, 개념 없는 이 직관 나의 감각은 맹목적인 거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만 해서 그것이 근거라면은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참거짓 판단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지? 참거짓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병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지? 요거는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이런 믿음은 그냥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이 그런 어떤 모습뿐일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향, 일방향적인 어떤 관계만 형성하기 때문에 맹목적입니다. 공허한 거야. 맞지? 그 층위가 다 같은 거야. 빨갛게 보인다는 객관적 판단이 없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맹목적. 이러한 맹목적이면서 개별적인 경험을 근거로 믿음의 더 정당화를 다루겠다? 이거는 무엇은 아니냐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결국 정합론이 등장. 정합이라는 게 뭐야? 딱 들어맞다. 바르게 들어맞다 이런 뜻이거든. 결국 우리 정합론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었거든요. 정합론은 기존의 개념 A가 있어. 그러면은 이 기존 개념 A에 새로운 개념인 B가 뭐 하느냐? 들어맞느냐? 이 정합 여부에 따라서 그치? 요 놈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야. 정합 여부에 따라서. 맞지? 요거 내가 미리 설명해서 한번 읽어볼게. 자,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자, 모든 믿음이랑 확인되지 않은 거 다 포함인데 어쨌든 정합론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이걸 내가 기존의 지식 A라고 하자. 그치? 자, A 중에서 A라는 게 있어. 여기서 옳다고 판별된 체계라는 게 A가 있는데 여기에 비춰봤을 때 모순 없이 들어맞는지 같은 말 뭐야? 정합. 그치? 이 정합 여부에 따라서 그 새로운 지식, B라는 지식의 옳고 그름이 판별되는 거죠. 그치? 세상의 모든 지식, 뭐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미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비춰봤을 때 들어맞느냐를 판단해서 새로운 지식에 도출을 해내겠다가 정합론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치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 얘는 몇 가지 뭐야? 전칭이 아니고 얘는 특징. 그지? 이미 다 인정하는 누군가가 다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부합하냐 안 하냐. 다 인정하는 지식. 그지? 자, 그러면은 문제 빨리 몇 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문제 뭐 전기방식 묻는 문제니까 1번은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특정한 입장, 인식론, 토대론, 그 다음에 그치? 이렇게 설명했고 각 입장이 가졌던 한계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자, 1번 토대론에서 믿음의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은 다른 믿음의 근감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 이게 뭡니까? 네 글자 기초 믿음. 그치?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이를 잘 맞춰야지. 인식론 얘기하는 거죠. 맞지? 자, 인식론이니까 자, 인식론에서 명제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그 명제는 참여해야 되고 참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 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참이 아닌 명제도 믿으면 지킨다? 아닐 거지. 참이 아닌 명제는 쉽게 얘기해서 거짓인 명제거든요. 아니 거짓인 명제도 지식에서 인식론은 무조건 P는 참이어야 됩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죠. 3번에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전통적 입장. 자,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그치? 단순한 추측과 지식을 구분하는 역할 세 번째 조건. 4번 선입지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 중에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는 믿음. 그게 바로 누구? 지각에 의한 그 믿음 빼자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너무 그 범주가 좁았다고. 5번에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물체에 대한 믿음을 정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칸트의 관점에 따른 이건 뭐다? 이거는 개별적인 경험이니까 너무 맹목적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토대론이 가지고 있는 그치? 고전이든 뭐야? 최소든 간에 그치? 토대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칸트의 말을 인용해 와서 자, 그다음에 3번에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으로 볼 때라고 좀 전제를 던져줬어. 자, 그러는 상황에서 자, 고전적 토대론하고 최소 토대론하고 이것이 아까 정합론이었지, 그치? 자, 얘네를 이제 판단을 할 건데 내가 딱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논리적으로 봐봐. 자, 기업과 달리 니은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제 고전하고 지금 최소 구분하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니은과 달리 이것이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넓은 측면에서 토대론하고 정합론하고 비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모두니까 토대론의 어떤 제 측면에서 파생된 거니까 토대론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통점이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모두 여기서 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5번처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어쨌든 다 뭐야? 정당화하려는 이론들이 있잖아. 토대론이든 인식론이든 정합론이든 간에 그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믿음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는 노력이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범주를 묶은 모두는 가능하다 보는데 요 니은과 디귿을 묶은 요 모두는 난 여기서 뭔가 조금 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최소 토대론하고 그다음에 정합론 모두가 이 명제 P가 비기초 만약에 믿음이라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아니지. 비기초 믿음이란 결국에는 다른 어떤 믿음에 의해서 그치 추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믿음을 우리가 비기초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추론에 의한 그치 정당화되는 믿음이란 결국에는 뭐가 정당화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진리 개연성 추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론인데 왜 갑자기 왜 최소 토대론하고 정합론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비기초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토대론에서 언급했던 개념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진리 개연성이라는 말은 적어도 비기초 믿음에서 여기서는 정당성이 중요하다. 정당화. 정당성의 기반을 둔 그치 추론이 있어야 된다. 요런 뜻이에요. 요런 측면으로 바꿔서 읽어버린다면은 개연성이 없어도라는 말이 니은이 적어도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도 안 된다는 이유는 뭐야? 디귿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 개연성 없어도 P를 인식으로 정당 아니지. 요거는 진리 개연성을 떠나서 얘는 정합이니까 기존의 체계 속에서 그치? 자, 이 내가 만든 새로운 믿음이 그 기존 체계 속에서 부합하는 한 놈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 정당화되는 것이지. 여기서 진리 개연성과 같은 거지 정당화 뭐 이런 거에 근거를 들진 않았다는 거지. 얘는 니은도 디귿도 다 틀렸어. 이해됩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5번으로 풀었고요.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그럼 너희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토대론적 관점이잖아. 그래서 1, 2번 고전이고 3, 4, 5번이 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A와 B가 지금 보니까 직접 감각한 경험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토대론이니까 기초 믿음 될 것이고. 그럼 B는 이제 추론 믿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기초 믿음 되는 거야. 요것만 딱 구분해놓고 그치. 과연 자 고전과 최소 토대론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1번 고전 토대론 입장에서 B가 정당화되려면 당연히 A로부터 뭐 해야 돼? 연역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지? 고전, 연역. 오케이. 그 다음에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있다는 이거 지금 뭐야? 지각에 의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초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지. 지각은 빼자 있거든.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왜냐면은 주방에 있는 게 장바구니가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다고. 내가 그 뭐 주머니나 또는 이제 다 미처 그 사물 100%를 못 봐서 일부분만 보고 장바구니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나는 그냥 기초라고 하긴 할게. 자, 최소 토대론에서 이걸 기초라고 할 거니까. 자, 볼까? 3번에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믿음들에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오류 인정한다고. 그치? 나타날 수 있고. 4번에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B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A에 대한 믿음의 의존해야지. 비기초인데. 비기초는 의존해야 돼요. 기초가 의존 안 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상 뭐 A, B를 떠나서 그렇지. 요 A, B에 대한 기초, 비기초를 그치? 적용하고 나서 이 자리에 지금 집어넣었어. 그치?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상. 비기초, 그치? 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기초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의존한다. 정답은 4번. 맞죠? 5번에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안의 코트가 옷장에 있다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그치? 요것도 어디에? 그래. 기초 믿음에 넣어야 된다. 라는 입장. 그래서 요거 2번하고 5번은 스탠스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이제 지각을 인정 안 하는, 지각을 인정하는. 그치? 그래서 기초 개념의 범주가 좁고 넓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인문지문 좀 빨리 끝이 났네요. 그래서 우리 내일 수업은 현대소설 11강 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11강까지 하면은 복합 우리 갈래 복합 빼고는 문학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요. 그치? 그래서 갈래 복합도 뭐 금방금방 할 거니까 6월 안에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일을 좀 구분해서 할 겁니다. 토요일은 문학 위주로 일요일은 독서 위주로 갈 건데
일단은 막 6월 한 둘째 주까지는 다 왔으면 좋겠어. 필요한 거니까. 이제 내신에는 뭐 이제 6월 한 둘째 주부터 집중해도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쌤이 또 이제 문자로 보내겠지만은 우리 그 업무 필요한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아마 원래 우리 했던 시간에 또 업무반 또 이렇게 재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 필요한 친구들 그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 그 주말 낮 시간대는 안 오셔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현대소설 11강 과학기술 다시 주제통합 8강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